지금부터 2018년 12월 6일 2018년 12월 6일 울산 호두까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에 임하면서 더 확실하게, 그리고 생산성 높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울산 호두까기. 이렇게 또 모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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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 달빛살롱 정치알바 학회와 함께 돌아온 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학자가 될 촌장 띵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치알바 학회원이고요. 저희 녹음실 앞에 비싼 마늘 보쌈을 먹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했고, 지난번 녹음하고는 다르게도 이번엔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울산대 경제학과에 두 학우분들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울산대학교 달빛살롱 정치알바 학회원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촌장 띵또님. 띵또님이라 불러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띵또님 불러도 되고. 그 띵또님 아까 소개하실 때 시청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서 본인의 설명을 조금 더 재밌게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이게 경제학자라고 말한 게 굉장히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네, 조금 안타까운데 경제학은 원래 약간 좀 지루해요.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만큼 재밌는 학문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재밌게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좀 재밌게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주 즐겁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촌장 띵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경제 그럼 학과신 거죠? 뭐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복수 전공이죠. 복수 전공을 하시나요? 복수 전공을 그럼 지금 경제학과가 제일 처음 선택하신 학문인가요? 아니면 따로 또 이전에 뭐 먼저 선택하셨던 학문이 계신지? 일단 제 주전공은 중국학이고요. 일단 중국어 아니면 중국 문학을 공부하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럼 원래 주전공이 경제가 아니고 원래는 중어중문으로 시작하셨다가 경제를 선택을 하신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중어중문이랑 그리고 경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선호가 되시는지? 당연히 경제학입니다. 저는 문학이라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약간 쓸모없는 질문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중어중문을 또 선택하셨던 또 배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경제를 또 좋아하시는 이유도 그거랑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중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국부론이란 책을 이제 대학교 이게 방문할 때 한번 읽게 됐어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그거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때 중국어로 된 책으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저 흥미있게 아주 돌아가네요. 아이고,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오시고 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또 읽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인데, 뭐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자 사상이나 뭐 맹자 아니면 노장 사상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국에서요? 그 중국어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노장 사상이랑 그 국부론이랑 이 내용이 매치가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노장 사상도 결국은 중국어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배우셨다 그러면? 아 그렇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긴 했는데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우. 즐거우셨지만 한편으로도 고통을 받으셨다. 예, 좀 아이러니하죠. 예, 아무튼 참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예, 띵또님 소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예, 저희가 예, 학교의 학과 교수님, 약간 좀 본인이 칭찬하고 싶은 교수님, 아니면 좀 약간 잘 보이고 싶은 교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뭐 본인께서 좀 그렇게 좀 인사하고 싶으신 교수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꼭 한 분만 선택할 필요는 없죠. 뭐 자를 겁니다 제가. 알아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싹둑 자르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학과에서는 저는 다들 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기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앞에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재기 교수님 좀 화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교수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게 당황하셨어? 인정을 하실 만한 게 이제 손을 왜 떠세요? 큰일 났네 이거. 이게 그 다들 그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 표정을 보면 다들 마지못해 내가 이 수업을 듣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거든요. 예. 일단 진도는 빡빡하게 다 나가주시고 예. 뭔가 밥값은 해주시는 그런 느낌. 제가 내준 만큼. 다른 교수님들은 밥값을 못 한다.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주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밥값을 더 잘하신다. 예. 잘 빠져나가시네. 예. 다른 교수님들 좀 분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고. 좋게 받아들여요. 예, 아무튼 그렇게 예, 학과 교수님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럼 띵또님 다음으로 우리 마보, 우리 마보님, 마보. 우리 좀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마보라고 하고요. 예. 이 마보라는 거는 사실 한 20분 전에 지은 별명이에요. 어떻게 즐기시게 됐나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예. 이제 녹음실 앞에 마늘 보쌈집이 있어서 예. 그 저녁에도 항상 정식을 파니까 정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 3시까지밖에 정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예. 마늘 보쌈 소짜랑 된장찌개랑 밥을 시켜야 된다. 저희가 또 빈곤한 계층이기 때문에 대학생은 항상 빈곤하죠. 네. 맞죠?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마늘 보쌈을 먹고 싶다. 라는 애환을 담아서 메보. 메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주 그냥 메보. 예, 아주 좋은 소개였고. 그럼 메보님은 그러면 그 국어국문학과라 그러셨는데, 네네. 좀 국어국문학과를 이렇게 배우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국문과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는 책을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어를 좀 잘했어요. 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오. 이게 잘하는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문과에 왔고 또 사실 처음에는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그 길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임용고시를 선택할 수 있었을 때 판단하기로 과연 선생님이 돼도 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마늘보쌈을 먹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보통 다들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꿈을 좀 약간 안정적으로 일부러 그렇죠. 낮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신기한 경우인 것 같은데. 약간 상남자 특으로다가 도 아니면 도다. 본인이 상남자래! 약간 갬블러 같은데. 아무튼 계속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국문과를 오게 됐고, 근데 저는 되게 이야기, 그러니까 문학 같은 거를 원래 워낙 좋아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와서 배우는 것들은 뭐 문법론, 의문론 이런 것들이어서, 언어학 쪽에. 네,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건데. 네, 저도 국문과임에도 싫어하는. 그러면은 그 국어국문학과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배우면서, 네.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국어국문학과를 배우면서 삶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은 것 같다. 좀 이런 거 에피소드를 좀 이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 역량이라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예.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저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카카오톡을 할 때나 예.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쫙 솟아요. 오. 아 이거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러면서 이게 약간 꼰대들이 이렇거든요 주로 보면. 그리고 카카오톡을 해도 예. 되게 누가 보낸 메시지를 분석하게 돼요. 아. IC 분석하고 얘는 왜 이런 말을 쓸까부터 시작해서 흔히 이제 페이스북 인터넷에서 썰로만 들었던 그런 걸 아, 실제로 예, 그쵸.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네. 거 제가 처음 듣는데.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그런 언론 매체로만 접하다가 예.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고 아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그래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네. 변태학과인 것 같기도 하고. 국부론 읽고 경제학과 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아, 그 같은데. 카톡 할 땐 적어도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그럼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띵또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네. 좀 약간 대화하면서 네. 이건 좀 약간 어법상 안 맞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법상 안 맞는 것보다는 예. 그런 것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습병 말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띵또 씨는 자연에 대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자연이란 단어를 유독 좀 강조하시죠. 예. 맞죠? 저는 노장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연희 씨는 보면은 말씀 잘해주셨는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병이 걸려서 이거 좀 약간 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화에도 좀 패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분석을 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또 이 캐릭터마다 또 쓰는 어휘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은 또 나름 또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흥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예, 아무튼 그러면 오늘 녹음 두 분 다 정말 기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마 아마 역대급 녹음이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윤섭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사실대로 고하건데 아직까지 술이 안 깨요. 술이 안 깨졌고 어제 술을 다 먹고 도대체 몇 병을 마셨어요? 한두 병 정도 아버지랑 둘이 마셨는데 한두 병 정도 먹으려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마신 기억이 없는데 8병을 먹었더라고요. 야. 그리고 물보다 많이 마셨다. 술을 다 먹고 밖을 보니까 동이 터 있더라고요. 또 오. 시간은 6시고. 야. 야. 8병을 마시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8병을 마셨는지. 정치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정치 얘기 나왔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정치 얘기 안 했고 정말입니까? 경제학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타깝다. 그런 얘기. 아주 그 일반적인 어떤 부자 간의 아주 정다운 또 나중에 소통의 시간을 가지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분의 소개를 정말 잘 들어봤고, 그럼 어쨌든 이 울산대 달빛살롱 이 정치 알바 과연 어떤 곳인가? 지금 과연 어떤 학회 활동을 해왔는지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우리 매버님께서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 정치 알바는 울산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이와 관련된 민주주의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고 다 같이 토론해보는 학회입니다. 좀 설명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건가? 지금 학회원이 몇 명이죠? 지금 학회원이 6명. 많이 안 들어온 이유를 알겠네요. 또 보면 다 남자고 이렇게 또 매기면 안 다 돼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다니. 뭐 굳이 뭐 남녀가 다 있어야 될 그런 그쵸.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정치라는 이슈가 우리 어쨌든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많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보님이 얘기하셨던 게 정말 맞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주권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뽑아야 되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념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걸 결국 선택하는 건 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권자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떤 사상에 이끌려서
일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좀 약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달빛살롱 정치 알바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태껏 읽은 게 또 어떤 책인지 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이제 인지 심리학자가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이 끌리는가? 아, 그 혹시 라는 책이 그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거 쓰신 저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으셨네. 네, 근데 이 책이 사실 원래 이런 제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정치 편향적인 책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제목만 들으면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목이 이 내용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약간 읽는 것도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할 일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아, 이렇게 또 학교 책을 이렇게 매기는. 예. 그냥 읽지 말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다룰 책의 주제가 이제 어쨌든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은 어떤 건가요? 최태욱 교수님이 쓰신 이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이 책입니다. 야, 이게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게 사실 내용도 절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치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이런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진입장벽이 꽤 높은 책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치를 다루는 이런 학회다 보니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또 오늘의 이렇게 녹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후기도 저희가 많이 또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이런 학회라는 거를 요즘 대학생들, 뭐 물론 우리도 그 요즘 대학생에 포함되지만 좀 다들 쉽게 받아들이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 아무래도 서로 사정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취업이니 스펙이니 뭐 한가롭게 학회를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약간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가 워낙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 좀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는 기사도 많고 해서 정치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정치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아무래도 뭐 정치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보통 추석이나 설날 때 친척들이 모이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죠. 종교 종교, 정치. 그리고 정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매개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어쩌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이슈가 아닐까? 금기시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요즘 시대는 자기 PR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정작 책 하나 읽고 이거를 나눈 적이 없으면서 사회에서 바로 자기소개라든지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치라는 얘기가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어도 학회에서 하는 게 보통 책을 읽고 책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아무래도 본인이 책을 읽고 어떤 감상이라든지 자신만의 생각을 또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나누는 것조차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요즘 좀 학회가 없다는 건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또 매보님이랑 그리고 우리 띵또님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갑자기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연희 씨가 제일 그거죠. 예, 뭐 이거 자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회 소개를 대충 해봤고 뭐 그러면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쵸. 먼저 마보님부터 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평소랑은 다르게 저번 한 주는 책을 별로 많이 안 읽었어요. 별로 많이 안 읽고 요새 이제 따로 마음이 좀 동하셨던 그런 건 아니고 요새 그냥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사색하기보다는 예. 그냥 혼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약간 이런 좋은 느낌이었던 시간이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해장을 좀 하셨습니까? 네, 해장을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예. 네, 1차는 생각해보니까 둘 다 라면을 먹었네요. 1차는 아버지가 끓여주신 시골 라면 느낌으로다가 한번 예. 먹었고요. 2차는 마늘보쌈을 못 먹어가지고 예,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마늘보쌈. 컵라면 먹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들이 가난합니다. 보통 막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다 그러는데 아니죠. 대학생들은 못 먹어요. 라면이 네. 해장국이군요. 어쩔 수가 없죠. 절대적인 식품이에요, 라면은. 아무튼 절대 식품. 한 주간 이야기를 물어보려다가 네. 약간 눈이 풀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잠아가지고 예. 아직도 술이 안 깨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또 부자간에 아주 애틋한 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술을 드셨다. 이렇게 한 주에 이렇게 좀 약간 소개를 마치시면 될 것 같고. 네. 띵떠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뭐 평소랑 다를 바 없이 이제 통계학 이론을 또 보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통계학 이론을 보는 겁니까? 뭐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국제법을 다시 또 복습을 하고 있어요. 국제법은 또 왜 공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미래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관련 시험도 한번 쳐보고 싶어서 또 재밌고. 예,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재밌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좀 뭐 적응하다 보면 되겠죠. 뭐. 그쵸. 이제 적응의 문제인 것 같고. 저 연희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이제 시험이 우리가 이제 2주일이 채 안 남았죠. 그렇죠. 정확히 12일 남았죠. 예, 근데 저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호두까기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적는다고. 네. 야, 요즘은 뭐 공부할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평소에 많이 하셨으니까 절대로 4.0은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평소와 다를 않아요. 바 없이. 전혀 그렇지 않고 뭐 망하더라도 뭐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뭐 후회 없이 뭐 자연에 맡기는 건 이제 띠또님의 이거 같고 저는 뭐 알아서 되겠지. 뭐 나름 제가 또 노력한 만큼 되겠지. 겁니다. 그게 그런 겁니까? 제가 자연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려고요, 제가. 띠또님의 어떤 카피라이트 영역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울산 호두까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인 촌장 띵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정치알바 학회원이고요. 저희 녹음실 앞에 비싼 마늘 보쌈을 먹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법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 뭐냐면 이게 카카오톡을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하는 말을 분석하게 돼요. 형태소 분석하고 IC 분석하고 이 사람은 방금 하신 말씀은 비통사적 합성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통사적 합성어를 많이 쓰는 걸까? 생각보다 변태한 것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 될 것 같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번 해봤고 그 뭐 시사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최근의 현안이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최근에 야3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확히는 뭘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예.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다 사실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제 뭐 어떤 거지? 약간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의가 있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수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걸 좀 상세하게 청취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접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장 선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선거를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20명이 그러니까 있다면 10명 그러니까 기호 1번이 10명 이렇게 뽑히고 10명 이렇게 뽑히고
기호 2번이 5명, 기호 3번이 5명 하면 1번이 뽑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기호 1번이 7표를 얻고 기호 이제 2번이 이렇게 한 5표 얻고 나머지 기호 3번이 이렇게 가장 많이 얻어서 8표를 이렇게 얻으면 이거 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약간 예시를 약간 어렵게 들어주셨는데 뭐 쉽게 얘기해 보자면 뭐 울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여도 예를 들어 당이 3개나 4개가 있다 그러면 A당에서 34%를 득표하고 B당에서 33%를 득표하고 C당에서 33%를 득표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다수제 원칙입니까? 예, 그렇죠. 다수제의 원칙. 그거를 따르면은 A당이 34%밖에 그 득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도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권력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까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약간 연장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다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찌 보면 소수가 그 당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 권력을 좀 이제 나눠서 소수의 의견도 이제 좀 많이 보장하자.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약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삼당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런데도 이거 약간 좀 아버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뭐 본인께서 생각하게 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는 아시다시피 시사 쪽에 되게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약간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현실적으로 이게 통합이 될까 그 정치권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포지션별로 잘하는 선수들을 기용해서 차출을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팀을 꾸려서 하는 국가대표 분야들도 되게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팀워크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개인의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어떤 단합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와해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지금의 아까 띵또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다수제 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1등이 되는 사람 혹은 그렇죠.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그 지역구 소선거구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결국 개인기 그렇죠. 아까 축구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축구 선수로 따지자면 메시나 호날두 같이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뽑힐 확률도 높지만 그렇죠. 꼭 그렇지 않은 지역구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 당이 어떤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을 건지에 대한 조금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 당이 어떤 정강이나 이념이나 어떤 지지받는 그룹이 있다면 그분들의 입장을 훨씬 더 잘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선수의 개인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독일의 전차군단 같이 철벽 수비 약간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수제는 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이제 힘을 얻는다고 보면 이제 비례대표제는 이제 합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얻어 나가는 그런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사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그러면 다른 시사 주제 하나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었었던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어떤 걸 좀 다뤄보고 싶으신지? 저는 우리한테 조금 더 직결되는 문제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예. 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게 이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한다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이 1년 됐나요?
좀 더 넘었을 텐데 한국의 금리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게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가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미국의 금리 차이가 나자마자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한국은 슬슬 그 투자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부연 설명 좀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있으면 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그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국외 이런 암묵적인 이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몇 %죠? 대략 1.75에서 2% 사이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2.25% 예, 맞습니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2% 정도 그 정도 상회합니다. 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고 안 올리면 침체가 되는 건가요? 경제가 안 좋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좀 고통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침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상식으로만 봐도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율을 어제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뭐 이자로 15만 원만 준다 그랬을 때랑 그렇죠. 그럼 만약에 1.75%면 17만 5천 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차이겠지만 그걸 또 액수가 커질 때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통화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유통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띵토 씨께서는 예. 이 0.25%라는 수치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 수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보다도 그 수치가 좀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너무 낮게 변동된 게 아닐까요? 사실 원래 한 번 변동시킬 때 통상적으로 0.25%씩 이렇게 변동을 시킵니다. 대신 이거는 계속 작년부터 2017년부터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제 추월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기사거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0.25%밖에 안 올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국가부채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한 편이지만은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을 너무 높이다 보면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수준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중앙은행에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뉴스를 봐서 아는데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1,100조 원이 된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1년 이제 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게 총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죠? 그거에 몇 배가 되는 거죠. 3배.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셔서 집을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이자율이 낮아질 거니까 변동금리로 하셔서 돈을 빌리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본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100조 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린 분들 중에 60에서 70%가 변동금리를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국가에서는 1.5%에서 1.75%로 올린 것 뿐이지만 시장에서의 금리는 서민들이 겪는 어떤 변동금리의 어떤 무게는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0.25%밖에 안 올랐지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기 상품보다는 장기 상품의 이자율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돈 빌린 것도 수치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되는 그런 액수에 이제 이자율까지 높으니까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변동금리 하에서 2%였던 게 3%로 늘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10억을 만약에 뭐 10억은 너무 심하다. 한 5억을 빌렸다 그러면 전에는 2%면 얼마인가요? 5억에 2%면? 아, 한 1,000만 원.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인데 그게 다음 달부터 내야 되는 게 1,5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럼 확 와닿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내야 되는 갑자기 이자가 갑자기 몇백만 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절대로 이렇게 절대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경알못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었다. 예. 그리고 이 0.25%라는 수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띵또님이 보시기에 예, 또 지금- 어떤 경제학자는 너무 적다라고 판단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사실 서민들은 국가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으나 또 일부는 이 0.25%를 올려야 하는 것도 이해하겠으나 본인들은 사실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맞은 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상 이게 부동산 문제가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대책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할 그런 좋은 방도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깔때기를 좀 들이대자면 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이제 최저임금 혹은 주 52시간만 일하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요즘 추진했던 게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낮춰줬어요. 근데 그렇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몇 년에 걸쳐서 갚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변동금리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왠지 이자율이 오를 것 같아. 그럼 그 이자율 감당 못해요. 그냥 나 지금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리 낼게요. 그런 이러면 거죠. 은행에서 너한테 이자도 좀 받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너 그거에 대한 수수료 좀 내놔. 위약금 같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춰서 서민들이 빨리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빨리 갚으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어요, 사실. 예, 그건 정말 조치를 잘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서민들의 아까 정말 매버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서민들 입장에선 진짜 한 대 맞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해외의 상황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가 지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또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을 올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침체 상황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해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부득이하게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예.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 빌리신 분들이나 그렇죠. 좀 피해 보실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서민들도 사는 게 힘든 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예, 사실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혹시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좀 혹시 보셨나요? 아, 그렇게 자주 보진 않는데 저는 다우 지수 같은 걸 좀 봅니다. 근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 판문점 선언 딱 이후 3개월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해외 투자가 전부 다른 나라로 빠져가 예. 나가는 거예요. 뭐 가끔씩 뭐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겠는데 코스피가 2,000선을 지금 겨우 지키거나 조금씩 깨지는 그렇게 많이 낮았나요? 그런 와, 좀 상황이에요.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인은 훨씬 더 외국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빼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에서 주가나 이런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자금 조달책이 맞아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회사의 한 주당 가격이 4만 원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갔어. 그럼 그만큼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3만 원 수준의 한 주를 팔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려고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건데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그 손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럼 이제 시사 마무리 해볼까요? 그렇죠. 예, 여기 경제 문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고님 갑자기 막 어지러지네요. 어지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 문제도 사실 정치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제학도 두 명이랑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제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막 빙의가 된 듯이 막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오늘 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 이제 오늘 읽고 이야기 나눌 책, 우리 띵또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책 내용은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예, 근데 이제 오늘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하고 2부, 그러니까 책이 총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하고 2부만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녹음 시간이 저희가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차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각자 좀 책을 읽어보고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먼저 우리 마고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죄책감 같은 게 들었어요. 죄책감이요? 네, 어떤 죄책감이냐면 아까 오프닝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그리고 주로 제가 읽는 책들은 어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와 같은 개인적인 사색에 국한되는 것들이었거든요. 또 그렇게 사색하면서 일단 내가 좀 잘해야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건 뭘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은 게,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은데 근데 나는 그냥 되게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물론 우리나라가 집단을 너무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문화를 비판받긴 하지만 사실 집단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집단, 이 국가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죄책감이 저는 들었습니다. 책이 죄책감을 들게 할 정도면 이 책 엄청 잘 쓴 책인데? 어렵고 잘 쓴 책이더라고요. 좀 약간 기억에 남는 어떤 구절이라든지 좀 뭐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부분이 계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느낀 것은 되게 앞에 말한 거랑 모순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3포 세대인데 이 3포라는 것은 연애, 결혼, 또 출산입니까? 맞죠. 이 세 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돈이 쪼들리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다. 라는 구절이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그 시 가난한 사랑 노래 아시죠? 내 등 뒤에서 터지는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저는 그 구절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감정임과 동시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물론 솔로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로들도 그렇죠. 사랑하고 싶다. 솔로도 그 사랑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구나. 이 사랑과 이 민주주의를 연결시켜 버리니까 저는 가장 우리 일상에서 연관된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으면 애인이랑 조금 영화도 한 편 더 볼 수 있고 밥도 좀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 책에서는 좀 제도가 민주주의가 이 청년들 혹은 국민들의 어떤 이런 가난한 지갑, 굉장히 빈 지갑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해결책을 보여준 것 같네요. 좀 이제 특이한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럼 우리 촌장 띵또님, 우리 띵또님이 보시기에는 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이 책을 보면서 느끼셨던 점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승자 독식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의 정치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이런 정치 제도는 아무래도 소수자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노동자분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대변해 줄 만한 그런 정당이 아직은 너무 힘이 약합니다. 있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계급정당과 대중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중정당 같은 경우는 계급이나 어떤 계층의 논리보다는 최대한 선거 때 많은 표를 얻으려고도 사실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재 이 제도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게 다수결로 뽑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 정말 잘해주셨죠, 연동형 그 비례대표 말씀하시면서. 예,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사실 이때까지 대통령에 당선됐던 분들이 다수에게 이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소하게 50%를 넘었던 그러니까 그 찬성률이 50%가 넘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그때 선거 참가율이 7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꽤 높았던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꽤 높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30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대통령으로 뽑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왕적인 수준의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30%가 그를 원하고 70%가 그를 원하지 않는데 그가 뽑히는 아이러니. 그렇죠. 할 수 있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다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득표율이 41%밖에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분보다 사실 더 낮은 득표를 받았던 노태우 대통령, 헌법이 바뀌고 처음 이제 뽑혔던 노태우 대통령도 당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사람과 선거에서 싸웠는데 37%밖에 얻지 못했는데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투표율도 100%가 아니고 70%에서 80% 와중에서 37%, 뭐 문재인 대통령은 41%, 뭐 박근혜 대통령은 51.6% 이렇게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반 이상조차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또 더 문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주의가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최대한 많이 지지를 할 그런 기반 세력이 있어야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념이나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내세운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연고주의로서 이렇게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아무래도 지역에서 조금 이름이 있고 조금 뭐랄까 지역의 유지일 경우에는 훨씬 더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다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 대부분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사이즈가 작은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연고주의 문제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좀 비례제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언급을 또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감명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마보님께 이렇게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 띵또님이 보시기에 좀 약간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시든 아니면 본인이 좀 말씀해주고 싶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자,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파편화된 다원주의라는 성격을 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해요. 즉슨 이제 국민이 하나의 이런 정치적 주체로서 이런 합의와 소통보다는 이제 서로를 비난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 책에서 원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은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제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이런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비례제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체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합의제 민주주의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서 사실 다루는 어떤 대안적인 모델은 1, 2부에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3, 4부에 많이 몰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당제 혹은 연립 정부가 상시화되고 그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로 가면 그게 지금 상황보다 덜 파편화될까? 라고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이 부분은 굉장히 확정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복수정당 체제를 유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당제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 사실상 그 국회에 각 양당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여소야대라는 이런 체제에 이제 봉착하게 됐는데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다수결 위주의 이런 국가 의사 결정 방식에 국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제도가 하나 통과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투쟁과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복점 정부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의 권력은 여당,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인데, 그렇죠. 뭐 정작 의회 권력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에 훨씬 주도권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전국 운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이 책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은 이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주 핵심인 것입니다. 내각제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조금만 개선을 하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선거제도는 확실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보면 네. 약간 야, 나 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네. 약간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네. 아, 저도 그 생각했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안으로 만약에 우리가 제도를 바꾸게 되면 네. 대통령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예. 약간 이런 그렇겠죠. 우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마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역으로 생각하자면 예. 대통령은 왜 항상 힘이 강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갑자기 야. 뒤통수 확 후려치네요. 예. 역발상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한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 모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국제적인 현안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승자 독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참여돼 있는 당이 여당이 되어서 그죠? 승자 독식을 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 정말 마보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 승자독식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우리는 해방됐을 때죠. 예. 그리고 70년대까지 미국의 경제가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조정시장 경제였다 그러면 그렇죠. 이후에 레이건 혹은 대처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가 갑자기 확 전 세계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IMF의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때 대개 그 정책들이 워싱턴 콘센서스라 그럽니까? 맞아요.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거를 많이 강조를 했다는 말이죠.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까 정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방법 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만약에 승자독식의 어떤 정당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노동자라든지 그렇죠. 뭐 농민이라든지 음. 어떤 약자 계층은 아니지만 분명 약자 계층화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게 이 책에서도 다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말 마보님이 정말 말씀 잘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연희님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낀 점이라던가 이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실 학회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 강연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김만권. 네. 김만권 정치 철학자의 네. 우리가 기본소득 강연을 한번 네,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위대한 비꼬는 거 아닙니다. 울산 시민연대에서 진짜 모시기 힘든 그 강연자를 모셨는데 예. 그때 얘기를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네. 지금 현재의 사회는 네. 소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뭐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청년에게 사회적 뭐 유산, 네. 유산제, 기초자산. 기초자산 말씀하셨죠. 기초자산. 말씀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거를 제도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책과 연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강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김만권 우리 철학자 얘기 들으셨을 때 네. 뭐 정의당 의원들 힘없는 정의당 의원들만 이렇게 어울린다 그러셨잖아요. 네. 나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좀 씁쓸하더라. 맞아요. 왜 힘 있는 정당이랑 왜 같이 그 얘기를 하실 수 없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때 좀 기본소득 그때 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그때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기억나는 걸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우매한 기억력에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네.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뭐 이런 걸 뭐 변사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은 달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자산에 보유한 자산에 상관없이 그렇죠. 달에 한 번씩 뭐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통장에 한 50만 원씩 탁 꽂아주자. 그렇죠. 이런 것이 기본소득. 기본소득 제도이고 기초자산 제도는 약 20세쯤이 됐을 때 청년들이 딱 사회에 진출했을 때 예. 이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일종의 목돈 같은 거죠. 네. 또 이게 20세뿐만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뭐 20세, 40세, 60세 이런 방식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현 가능성에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협의를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자인 김만권 교수님인가요? 예. 김만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마 우리가 이름을 다 지금 틀리게 얘기하는 걸 수도 김민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죄송하고 네, 들으시면 죄송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끼리 김만권으로 합의하고 김만권 선생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기초자산 제도가 좀 더 실사구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실사구시적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얼마 안 들고 사람들이 별로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초자산 제도를 지지하는 편이다가 강의 내용의 전반적인 개요였던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정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뭐 띵또님도 그때 그 학회 모임의 일환으로서 그때 강연 김만권 선생 강연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띵또님이 느끼셨던 어떤 점이나 아니면 아까 마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보충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은 의식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정책은 이제 거의 노동하는 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국한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의 가치는 그거와는 별개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도래할 때
그러면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이제 뺏기는 사람도 있을 그쵸.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보면 그쵸. 뭐 맥도날드 기계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계가 막 계산을 대신해 맞아요. 주니까 맞아요. 말이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재도 우리 집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저희 집은 이제 떡집을 하는데 그래도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5명 정도 고용을 해서 이제 1층에서는 판매를 하고 2층에서는 이렇게 떡을 제조를 하고 엄청 큰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체가 들어왔다. 어느 시장이지?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제 2018년 현재는 이제 판매원 1명만 고용을 합니다. 이게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떡을 만드는 이렇게 그 틀이 이제 시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루를 씻어야 되는 사람이 예전에 필요했는데 이제는 식기세척기를 직접 아버지께서 이제 설계를 하셔서 기계과 출신이시죠? 예,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세척기 같은 거를 직접 이제 설계를 다 하셨고 와. 떡 만드는 이런 기기 같은 것도 직접 다 설계를 하셔서 야, 그 시루 닦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예,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손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노동이 중시됐던 기존의 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 말씀 잘해주신 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 예. 라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레온 TF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예, 이분은 경제 노벨상까지 노벨, 받으셨죠. 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경제 이론에서도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미시경제학 때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셨던 사실 간혹가다 겨시경제학이나 경제발전론 같은 수업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예. 이제 그분이 의외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제 산업이 이렇게 변천을 하는데 그에 맞는 분배적 제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제 사회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진짜 의외였는데 고전적인 경제학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되게 와닿았던 내용이 정의로운 사람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 정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 이 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거를 흔히 제도주의 학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대학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여기 정책 대학원이라고도 있는데 여기서 연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되게 이 책이나 그 강연 내용이나 어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의 신자유주의에서 대두된 이런 모순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부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혀 의미가 없었죠.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분배 문제는 더욱더 심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약간 정리하자면 결국 부자들의 어떤 역할을 강조한 거여서 결국 정부가 하는 역할은 쏙 빠지고 어쨌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모습을 강조한 게 어쨌든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나타났던 보수 정당 혹은 정부가 가졌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악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인간은 저를 보는 예. 눈빛이 아주 사악하셨어요. 방금.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런 기질이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인지적인 해석이네요. 예.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사실 어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혹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도 인간이 가진 어떤 본성이랄까요?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는데 그 책 내용들의 요지가 그거예요.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또 악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과연 선하기만 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마버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인간의 어떤 선한 마음 혹은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이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잘할 때 동화책에서 봤던 영웅사관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예, 모습이지만 맞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그 사회의 제도가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아닌가. 예, 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잠깐 이 책으로 잠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우리가 최근에 경제와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아, 굉장히 개봉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국가 부도의 난이라고 아, 이제 네. 1997년 IMF 외환 위기 문제를 다뤘던 거거든요. 예, 유아인도 나오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제가 주워 듣기로는 그 내용 중에서 팩트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가미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하는 말이 정부 관료들이 아주 그 악랄하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당장 우리가 정부가 거시적으로 지표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당장에 어떤 후세들한테 굉장히 후폭풍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책을 취했다는 부분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MF 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노동자의 계급 정당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힘이 강했다 그러면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나 뭐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외환 위기를 겪었던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정 경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뭐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이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상황을 타개한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자 세력의 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시키거나 노동자들의 피해를 굉장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막연히 거시경제적으로 이 지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을 너무 아무런 어떤 후속 대책이나 어떤 고려 없이 했다라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 이 책에도 나와요, 사실. 네. 사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노동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진 면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그런 직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고착화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신기한 게 IMF를 터트린 정부, 그러니까 IMF가 발생했던 정부는 YS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었지만 이것을 해결했던 정부는 DJ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김대중 정부 때였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시발점이 되는 뭐 노후 기초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금 같은 제도가 발생이 됐어요. 뭐 기초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내리는 평은 굉장히 박합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노사정위원회가 실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같이 이 국난을 해결하자고 만들었고 네. 실제 그 취지는 좋았지만 이것을 강제하는 합의를 했을 때 서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게 결국 신뢰의 가장 큰 그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정작 노동자 쪽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난 것처럼 뭐 해고가 자유화가 된다든지 뭐 파견 근로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혹은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정당의 양당제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계층적인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그러니까 노동자의 계층만 어떻게 우리가 편익을 뭐 이렇게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구조조정을 국가가 받게 됐을 때도 대한민국적인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소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조금 더 강구하지 않았을까? 예.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그런 있었던 점에서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강연을 들었는데 울산 시민연대에서 예. 그때 사실 우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반드시 우리가 정말 죽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여가를 누릴 자유가 있고 사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 아주 서민층에서 아주 그 고생해서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지만 그렇죠. 되게 뭐 철학자들이나 네. 뭐 수학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되게 맞아요. 그렇죠.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네. 아버지가 이미 궁중에서 어떤 악장이었던 네, 걸로 잘 맞습니다. 알고 맞아요. 있는데 어떤 그런 유복한 환경에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게으른 거고 네. 진짜 할 짓 없이 하는 거지만 네. 그 김만권 선생 때 강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게으름이 어찌 보면 여유 예, 혹은 쉬어감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을 때 그 여유와 쉬어감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사상과 조금 더 나은 어떤 제도를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아담 그랜트인가요? 그 오리지널스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사람과 예. 그것 없이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압박감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 따라해 버렸네요, 제가. 예, 이거 제가 원래 유행어를 좀 잘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원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생들 생활 같은 걸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도 이제 계속 대학원생으로도 이제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대학원생들이든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들은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런 가치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서 이제 그런 기본 소득 제도나 이제 기초자본 제도 같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고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녹음은 약간 이쯤에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책을 좀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 한번 가져.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은 책이라서. 예,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생산 레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결국 정치 개혁 많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 체계라든지 유연화는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실제 경쟁 사회와 어떤 아까 사회적 합의제 예, 맞습니다. 그런 사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 사회에서는 복지를 하려면 그만큼 메꿔야 되는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사회적 합의주의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충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정도로 맞아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학회원 전체가 오지 못했고 네. 또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네. 이건 제가 한번 지금 제안해 보는 건데 네. 시험이 끝나고 네. 방학이 됐을 때 한번 찐득하게 아, 좋죠. 예, 좋습니다. 2부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예. 그때도 좀 약간 좀 내가 얘기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3부까지 한번 좋아요. 어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프롤로그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김만권 선생의 강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고 예, 오늘 사실 얘기 나눈 게 뭐 시사 문제나 이런 앞에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저희가 호두까기가 네. 항상 끝나기 전에 네. 게스트분들께 한 줄평 이날의 한 줄평 뭐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한 줄평을 항상 하는데 예, 그러면 먼저 우리 촌장 띠또님부터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게으름이 창조를 만든다입니다. 아, 게으름이 창조를 만든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다뤄 보신 것 같고. 예. 자, 그럼 우리 메보님께서는 어떤 한 줄평 준비하셨나요? 제 한 줄평은 제도가 답이다. 제도가 답이다. 벌써부터 책의 그 주제의 답을 너무 쉽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명쾌한 사람이라서. 자, 그러면 연희 씨는 어떤 한 줄평을 낼 생각인가요?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해봅시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상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저희가 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한번 우리가 네. 연습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걱정과 고민을 다 같이 뱀뱀뱀. 오. 다음에 또 봐요는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봐요를 아예 다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는 오케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습 없이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봐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시는 뭔가요?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학회원 분들이랑 청취자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들려주시죠. 12월의 시.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시간들이여. 이상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는 마보님의 신앙송이었습니다.